안녕하세요. 목회 상담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의미 치료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미 치료를 창안한 빅터 프랭클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 상담의 실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상담 실습이나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업을 약간 이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생애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 치료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 뭐 신학을 전공하는 또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현실 치료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쓰기에 가장 수월하리라고 판단되어서 이제 다뤘고요. 이번 주의 의미 치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과 관련했을 때 가장 유의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의미 치료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잡음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강의 녹화를 했는데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낮 시간에 이제 저녁에 가까운 시간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한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외부 소리가 너무 크거나 침범이 심하면 제가 다시 중단하고 녹음을 다시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미 치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것을 창안한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19, 104. 이 숫자만 보면 아마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빅터 프랭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빅터 프랭클의 수감자 번호입니다. 수감자 번호. 우리가 빅터 프랭클 하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또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수감 생활에 대한 우리가 많은 피드백을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지니고 있었던 수감자 번호가 119, 104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사람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태어났고요. 1905년이라 그러면 이제 20세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26일 일요일 오후에 출생했고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부였던 체코슬로바키아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의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만큼 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부모들이었고요. 프랭클은 부모와 강한 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프랭클의 경우 3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랭클과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8살 때였습니다. 8살 때 이제 그리고 그 집에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프랭클과 이제 프랭클의 형이 있었죠. 여동생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프랭클과 형에게 자신의 뭐 아랫도리를 벗기게 하고 성기를 보여주고 음부를 가지고 놀게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형과 프랭클에게 밑에 옷을 벗기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성기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놀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프랭클에게 있습니다. 그 뭐 성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프랭클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보이스카우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전거를 갖는 거, 이런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가 프랭클의 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유대교 부모 밑에서 출생했고, 부모와 애착 관계가 있었고, 또 3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 그랬고, 또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정도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랭클의 그 자서전 또 기록에 보면 특별히 이제 프랭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완벽주의자였는데요. 자기 자신도 완벽주의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편이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일도 가장 큰 일을 할 때처럼 철저하게 하고 가장 작은 일을 할 때처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랭클의 고백이 저희들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더라도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작은 일을 할 때처럼 편안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늦게 마무리하기보다는 가능한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미루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미리미리 빨리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 싫은 일은 제일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프랭클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일을 항상 제일 먼저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이 말하고 있는 자기 성공의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긍정적이라면 이런 프랭클의 삶을 좀 쫓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시간을 아끼고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예, 그 힘든 수용소 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기가 꼽고 있는 장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잊지 않지만 나쁜 행동을 하면 담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랭클이 자기의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잊지 않지만 나쁜 행동을 하면 담아두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하죠. 나쁜 행동을 하면 담아두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또 쉽게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잊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면 담아두지 않는 이런 프랑클의 모습도 우리가 좀 닮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프랭클은 또한 유머 감각이 있었던 것으로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피드백하고 있죠. 1961년에 하버드의 방문 교수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로고 테라피를 창안하고 미국에 가서 로고 테라피를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실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강의실에 개가 들어왔다고 나갔을 때 이 프랭클이 로고 테라피를 이렇게 말했죠. 도고 테라피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강의실에 사람들이 이제 웃음을 많이 웃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 예가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데 뭐 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의 삶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자기의 삶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하면 낙관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유쾌하게 하려고 삶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프랭클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주로 신학에서 언급하는 프로이트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종교가 결국 이제 기독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이런 프로이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프로이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예 터부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프로이트의 책을 읽어보시면 좀 다른 느낌,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뭐 다 옳거나 다 맞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도 프로이트를 떠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그 프로이트 전집을 읽는 모임을 몇 년 동안 지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프로이트 전집을 읽다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프로이트의 매력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남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고 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로이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또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열정이라든지 글을 쓰는 그 필력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쓴 게 1900년입니다. 정확하게는 1989년인데 출판일을 1900년으로 바꾸면서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프랭클이 태어난 때가 1905년이죠, 그죠? 자, 어쨌든 이 프랭클은 철학과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16살 때 프로이트의 저서를 이미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에게 편지와 그 편지도 보냈고 또 자기 생각에 흥미를 느낄 것 같은 그런 글들을 써서 프로이트에게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프로이트가 항상 즉각 답을 해줬다는 거죠. 네, 답을 계속해서 해주게 됩니다. 자, 17살 때 프라테르 공원에서 쓴 논문을 프로이트에게 보냈을 때 프로이트가 이것을 정신분석 국제저널에 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9살 1924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긍정과 부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뭐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네, 이미 10대 후반에 논문을 쓰고 10대 중후반에 논문을 쓰고 또 그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 네, 20대 초반에 벌써 발표가 되는 물론 이제 그때 이미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1924년 가을 빈의과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대학생이 된 이후에 우연히 프로이트를 만났는데 프랭클의 집 주소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자, 이후 프로이트와 대립각을 형성했지만 프로이트에 대한 존경심을 버리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훌륭한 이유 또는 기억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깊이도 있지만 극단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중요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프랭클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미움받을 용기인가요? 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인가요? 그 책 때문에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아들러 역시 프로이트하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고 또 프로이트에 의해서 논문을 쓰라는 제안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결국 프로이트와 이별했던 사람이 아들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랭클 같은 경우는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아들러와도 밀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정신분석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프랭클은 인간의 본성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아들러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이트하고 이제 결별했고 또 아들러도 결별했고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접촉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은 개인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사회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한 카테고리 안에 묶일 수 없는 건데 아들러의 심리학은 개인 심리학으로도 불리우고 사회 심리학으로도 불리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아들러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1925년에 프랭클은 아들러 학파의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5년과 1926년에 국제 개인 심리학지에 논문을 싣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26년 논문에서 프랭클은 아들러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요. 결국 1927년에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 개인 심리학계를 정식으로 탈퇴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러는 프랭클과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인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뭐 프랭클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융이라는 사람도 프로이트하고 또 비슷한 패턴으로 편지를 왕래하다가 서로 만나서 너무 감격스럽게 밤이 새도록 며칠간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결국 헤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프로이트가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면에서 본다면 프랭클도 그렇게 또 이렇게 완만하지는 않았던 또 자기만의 개성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프랭클은 만화가로서의 재능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 또 좋지만 만화를 그릴 때도 이제 굉장히 즐거웠다고 하고요. 정신과 의사로서나 만화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인간의 약점을 포착하는 자,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또는 적어도 심리치료사로서 현실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발적인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볼 줄 안다.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뛰어넘어 어떤 의미를 끌어내고 그와 동시에 얼핏 보기에는 의미 없는 고통을 진정한 인간적인 업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찾아낸다.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자, 이런 확신에서 논의되고 체계화된 이론이 로고테라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에 보시면 빅터 프랭클이 그린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빈의 정신치료의 새 학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빈에서 알려진 큰 학파가 이제 프로이트, 그다음에 아들러, 그리고 이제 프랭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의 3대 학파, 정신치료 학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로이트, 그다음에 아들러, 그리고 이제 프랭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의 모습도 아주 우화적으로 재밌게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만화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상당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지식은 권력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나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정신의학이 타인에 대한 권력을 갖게 되어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정신의학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식은 권력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지식의 메커니즘은 나에게 제일 먼저 타인에 대한 권력을 부여하기 마련이다. 예, 지식은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갖고 싶으면 지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힘없이 살고 싶으시면 지식이 없으면 됩니다. 자, 의사는 구원의 권력을 사용하며 이때 환자는 도공의 손 안에 든 독이이다 라고 프랭클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식은 권력이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모르 파티 아마 노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운명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프랭클이 이 아모르 파티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삶 전체에 대한 긍정을 통해 허물을 극복하는 디오니시스적 긍정의 최고 형식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어떤 궁극적 의미, 다시 말해서 초월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인간은 초월적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저 믿어야 한다. 긍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프랭클이 말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운명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프랭클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나치의 어떤 그런 그것에 다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쓸모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냥 안락사를 시켜버리곤 했는데 프랭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온갖 이제 재치스러운 일들이 이제 이 사람의 자서전이나 또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책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의 강제 수용소를 거쳤고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가족도 대부분을 이곳에서 잃게 됩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집단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집단적인 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히틀러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집단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프랭클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굉장히 성서적이고 또 우리 침례교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높이의 심리학은 초월 심리학, 뭔가 상층 심리학을 가리키는 거고요. 깊이의 심리학은 심층 심리학, 아래의 심리학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랭클 같은 경우는 깊이의 심리학, 심층 심리학, 뭔가 계속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높이의 심리학을 추구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노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늙는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덧없음이 한 측면이다. 하지만 이 덧없음이 근본적으로 삶을 책임지게 하는 유일한 큰 자극제이다.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임감에 대한 인식.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 첫 번째 인생을 잘못해서 모두 망쳤는데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도 지난번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첫 번째 인생이 아니라 지금이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인생을 잘못해서 모두 망쳐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살 거냐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은 눈은 멀었지만 열정은 식지 않았고 또 이 사람은 태어날 때처럼 소박하게 묻혔습니다. 1997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치료의 첫 번째 시간으로 빅터 프랭클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